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시리와 진달래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시리와 진달래꽃을 공부하려면 우리 문학사, 시가문학사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시리와 진달래꽃은 일단 천재박 국어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고요. 천재박 교과서 6단원에 있는 작품인데 이 두 단원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갈래별 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특히 고전 시간엔 갈래별 특징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갈래별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이죠. 자, 갈래별 시가문학은 이런 흐름을 보여요. 맨 처음 고대가요. 그 다음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신체시, 현대시로 이어지는데요. 고대가요는 삼국시대 이전에 불린 노래를 우리는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이 고대가요는요, 원시 종합예술에서 분화된 개인적 서정적 시가라고 하는데, 원시 종합예술은 뭐냐면 춤과 노래가 함께 불려진 것을 우리는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하고요. 이것의 대표적인 것은 구지가라는 작품 있죠. 구지가 이제 김수로왕 탄생설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가야국 탄생설화, 가야국의 시조인 왕의 탄생설화, 김수로왕 탄생설화. 그래서 얘를 원시종합예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또 다른 말로 집단적 서사시라고 하죠. 집단적 서사시는 뭐예요? 집단적으로 서사가 있는 내용을 노래로 불렀다라는 거고, 고대 가요 중에서 개인적 서정시도 있는데요. 개인적 서정시 대표적인 게 공무도화가랑 황조가가 있죠. 요것도 공무도화가 황조가도 이별의 정한을 다룬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울 게 가시리와 진달래꽃이잖아요. 가시리와 진달래꽃은 이별의 정한을 다룬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이별의 정한이라는 소재는 현대까지 계속 이제 불리는 노래죠. 사랑과 이별은 영원한 주제잖아요. 보편적인 주제예요. 외국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면 우리는 가시리 진달래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주 고대 때부터 공무도화가 황조가가 있었다. 왜? 보편적인 감정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공무도화가는 님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고요. 무는 뭐뭐 하지 마세요. 건널도 강. 그래서 강을 건너지 말라는 노래가 공무도화가고, 그러니까 이별 노래가 되겠죠. 황조가는 유리왕이 지은 노래죠. 그래서 저 꾀꼬리 황조를 보니까 떠나간 내님이 생각나. 그래서 나는 누구와 함께 들어가지? 쟤는 저렇게 정답게 노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 서정시의 최초 작품이 황조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구전되다가 후대에 한역됐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한역시라고 합니다. 구전되다가 후대에 한역된 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한역시라고 합니다. 황조가도 공무도화가도 그 다음에 구지가도 모두 다 한역시고, 그러면 한역시와 다른 개념이 또 뭐가 있냐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면 한시라는 게 있습니다. 한시는 구전된 게 아니고 창작된 거예요. 창작됐는데 공통점은 얘도 한문으로 지었다. 그래서 한문으로 지었는데 개인이 창작한 것은 한시라고 부르고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구전되다가 기록한 것을 한역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가요의 대표 작품은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도 있고 정읍사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정읍사는 이별의 정화는 아니고요. 남편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대가요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배경설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배경설화. 이 이야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시에는 배경설화가 있다. 예를 들면 공무도화가는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강가에서 누굴 봤어요? 백수광부를 봤습니다. 백수 흰 머리에 미친 남자를 봤는데 그 미친 남자가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백수광부의 처가 이미여 그물로 뛰어들지 마세요 라고 그물로 가지 마세요 라고 만류했는데 기어이 그 이미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본 광리자고의 부인인 여옥한테 이야기를 전해줬고 그 여옥이 공우인이라는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설화가 있고요. 황조가는 유리왕이 자기 부인 두 번째 부인을 잃고서 이제 찾으러 가는데 우연히 나무에서 울고 있는 한 쌍의 꾀꼬리를 봤는데 걔네들은 너무 정다운데 나는 힘이 없다. 이런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거다라는 뭐 배경설화가 있다는 게 이제 고대가요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형식적 특징은 뭐냐면 기승전결의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기승전결의 구조로 이루어진 게 한역시 혹은 한시의 특징이다. 근데 한시의 특징은 기승전결로도 이루어졌고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작품들은 기승전결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승전결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뭐 율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배율도 있고요. 그런데 뭐 기승전결이 대표적이긴 하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향가라는 것은 신라 때 불려진 노래를 우리는 향가라고 하죠. 신라에서 고려 초기까지 불려진 노래. 그래서 얘는 향가의 특징은 뭐예요? 향찰로 표기되었다는 게 향가의 가장 큰 특징이죠. 향찰이라는 것은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로 표기했다. 그래서 향찰을 뭐라고 해요? 차자표기법이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차자표기법. 차 빌렸어요. 차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로 표기했다. 그래서 이 향찰은 한문으로 표기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향찰인데 향찰로 기록되어 있는 문학이 향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제망매가 제망매가 찬기파란가 뭐 여러 가지 모죽지란가 뭐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 향가에도 배경설화가 있어요. 배경설화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형식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향가는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형식은 뭐냐면 4줄, 8줄, 10줄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줄로 된 향가는 4구체, 8줄은 8구체, 10줄은 19체 향가라고 하는데 가장 발달되고 정형 이제 문학성이 뛰어난 것은 19체 향가죠. 19체 향가라는 것은 10줄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19체 향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줄 되어 있는데 내용상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 단락을 우리는 기서결이라고 하죠. 기승전결이 조금 기서결로 바뀐 형태라고 보는데 이 기서결 중에서 이 결사 부분에서 이 마지막 두 줄을 뭐라고 하냐면 낙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 낙구의 첫머리는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감탄사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감탄사가 시조의 종장에 계승이 됩니다. 시조의 종장에 계승이 되고 또 시조의 3단 구성이 기서결 향가의 3단 구성, 기서결의 3단 구성이 계승이 되었다. 이 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민중, 일반 백성들이 불렀던 것인데 일반 백성들은 그냥 노래로만 불렀어요.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조선시대에 한글로 기록되었다. 이거의 가장 큰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려가요는 한글로 기록되었다. 자, 고려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다. 그래서 민요조라고도 합니다. 고려가요를 민요조라고 하는데 민요가 뭐예요? 여러 사람이 부른 노래죠. 그런데 이 민요조라는 것은 율격이 민요조라는 얘기예요. 민요는 삼음보도 있고 사음보도 있는데 삼음보, 사음보 중에서 이 고려가요는 삼음보를 계승했다. 민요를. 그래서 고려가요는 민요조라고도 한다는 것. 당시에는 우리 글자가 없어서 기록되지 못하고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한글로 정착되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전된 문학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구비문학 혹은 적층문학이라고 합니다. 구비문학 적층문학이라고 하는데 구비문학, 적층문학적 성격을 그러니까 고려가요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후렴구다. 그 다음에
영웅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구전에다가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한글로 정착이 됐습니까? 궁중에서 연회가 있을 때 악장 음악으로 쓰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악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가락은 있는데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 때 유행했던 노래 쭉 조선시대까지 계승되어 온 노래를 기록하다 보니 운율이 필요했어요. 운율, 리듬감이 필요해서 후렴구와 여음구를 삽입했다, 첨가했다. 이게 바로 고려시대, 고려가요의 특징인데 그러면 고려 가요는요, 고려시대 때 불렸던 노래잖아요. 그런데 이 고려시대 때 불렸던 노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려 소교고요. 둘째는 경기차가라는 갈래가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고려 가요이기 때문에 일정한 특징이 있는데 형식적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예요. 그래서 3분 후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가 있다는 거죠. 삼음보로 이루어졌고 삼음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라고도 한다고요? 민요조라고도 하고요. 분연체라고 하는 말은 연이 나뉘어져 있다. 나뉜 연이 연달아 나온다. 그래서 분연체라고 해요. 분연체와 같은 말은 연장체. 분절체라고도 하는데요. 연장체, 분연체, 분절체는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후렴구가 있다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형식상 특징이고 이 고려 가요는 고려시대 때 불린 건데 기족이 불렀으면 경기체가, 기족이 향유했다 그러면 경기체가고요. 민중이 불렀다 그러면 고려 소교라고 합니다. 경기체가는 기족이 불렀는데 좀 향락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 딱 하나의 작품이 현재 계승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해지고 있는데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한림별곡인데 조금 향락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온다면 형식상 특징을 묻습니다. 3분 후가 있는데 경기체가의 후렴구는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그래서 경기체가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고려 소교는 민중이 불렀던 노래 고려 가요는 민중의 솔직한 감정을 혹은 진솔한 감정을 노래했습니다. 혹은 생활의 감정을 노래했다고 해요. 진솔하고 솔직한 생활의 감정. 그러면 이 생활의 감정에 사랑과 이별의 노래가 들어간다는 거죠. 보편적인 우리의 감정. 보편적인 감정. 왜? 누구나 느끼는 거잖아. 사랑과 이별은. 그래서 보편적이고 진솔하고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게 바로 고려가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조라는 장르가 나오는데 고려 말부터 향유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 아주 융성하다가 현재까지 향유되는 게 시조예요. 그래서 현재에도 시조라는 작품은 창작이 되어 있습니다.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조의 특징은 우리가 고려가요와 구별해서 가장 알아둬야 할 것이 뭐예요? 사음보라는 거죠. 사음보이고 향가의 특징을 계상해서 3단 구성 그 다음에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인데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이 되었죠. 초기에는 감탄사 그 이후에는 3음절로 고정된 게 시조의 특징이다. 그래서 시조와 향가는 뭐다? 정형시라고 했습니다. 정형시라는 것은 형식을 갖추었다. 향가는 4, 9, 8, 9, 19로 형식을 갖추었고 그 다음에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종장 첫음보 3음절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시조 같은 경우는 사음보가 나타난다.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정형시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조선 정기 조선 초기부터 나타난 갈래가 가사이다. 이 가사는요 사음보의 연속체라고 합니다. 조선 초기부터 시가와 산문의 중간 형태 그러니까 시가라는 특징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음보이기 때문에 시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산문이다 그러면 내용이 산문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행가사라든가 생활의
진솔한 감정은 아니고 조선 초기에는 자연친화 뭐 이런 걸 다루었어요. 그래서 내용상 자신의 경험을 다루었기 때문에 산문 이고요. 그 다음에 사음보가 있기 때문에 운문, 시가문학이니까 운문. 그래서 운문과 산문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가사의 특징이다. 내용상으로는 산문적 특징, 그 다음에 운율, 형식상으로는 사음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사문학을 사음보의 연속체라고 합니다. 연속체라는 말을 가사에서는 사용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 것은 뭐냐면 고려가요는 분연체, 연장체, 분절체이고 연속체가 아니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사문학은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유행하다가 사라졌다. 그래서 조선 전기 가사는 주로 사대부들이 불렀기 때문에 뭐 자연친화나 영군의 정을 주로 나타냈고, 조선 후기에 가면 계층이 확대되면서 이제 평민들을 불렀고, 또 사대부들도 조선 후기에 가사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때는 생활의 감정, 사실적인 감정을 노래했고, 조선 전기 가사는 관념적인 노래, 뭐 충신연주지사라던가 자연친화를 노래해서 조선 전기는 관념적, 조선 후기는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었더라.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빨리 얘기했는데 가시리 진달래꽃 고일 문학에서 다룰 것은 고려가요의 특징을 주로 뭘 묻냐면 형식적 특징을 묻습니다. 형식적 특징이 고려가요는 삼음보라는 거, 그 다음에 시조와 가사는 사음보라는 거, 요게 가장 중점적으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내용면에서 이별의 정한을 다룬 작품이 뭐 고대가요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조도 나오고 가사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요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시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리는 고려가요이니까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인 삼분후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가 형식적 특징이다. 그런데 분연체를 분장체 혹은 분절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같은 말임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려가요는 형식적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고려가요는 이 유행하던 노래를 악장 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운율 형성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거. 왜? 노래 가사로 불렸기 때문에. 그래서 운율 형성 요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내용 보고 형식도 보도록 하죠. 형식적 특징 먼저 보면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려는 어디 살라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그 다음 잡사와 두얼이 많은, 셔나면 아니 올세라, 셔로님 보내옴나니 가시난디 도셔 오셔서, 이렇게 끊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삼음보이면서 332조의 음수율을 보인다. 삼음보는 한 줄을 3번 끊어 읽는다 라는 뜻이고, 삼음보 끊어 읽기의 마디수죠. 끊어 읽기의 마디가 삼음보 3번 끊어 읽고, 332조라는 것은 한 음보의 글자 수가 세 글자, 두 글자이더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요?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리 있고라고 끊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가시리 있고인데 가시리 있고, 이 앞부분에 있고를 생략했죠. 왜냐하면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죠. 세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있고를 생략했다. 그래서 가시리 있고, 발이 있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가시리 있고 똑같죠. 가시리 있고 똑같아요. 발이고만 틀려요. 그래서 BA 구조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 나는 해석하지 않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음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남는 구절이라고 하는데 얘를 다른 말로 조흥구라고 합니다. 왜? 흥을 돋는 구절, 흥을 돋우는 구절.
이면서 남는 구절이니까 영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의증질과 태평성대, 의의증질과 태평성대. 그래서 강연의 마지막 행에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오니까 얘는 뭐라고 해요? 후렴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 후렴구는 고려가위의 후렴구는 내용과 본 내용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후렴구는 이질적 내용이다. 내용과 다르다. 동질적 내용이 아니고 이질적이다. 왜? 고려 가요가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추가했다. 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증질가는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고요. 그 다음에 태평성대는 태평성대라서 좋습니다 라고 해도 되고요. 태평성대를 기원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임금 앞에서 부른 노래니까 뭐 송축의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쁨을 노래한 것이라 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후렴구의 기능은 뭐예요? 각 연마다 똑같은 위치에 반복이 되다 보니 당연히 운율을 형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똑같은 행이 반복되다 보니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본 내용과는 이질적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악기 소리와 태평성대. 태평성대는 뭐야? 온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백성들의 염원을 담기 위해 추가했다. 그리고 운율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 당연히 후렴구의 기능이겠고 우리가 향수를 배울 때는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주제를 심화하는 주제를 부각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질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본다면 자,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건 뭐죠? 화자의 원망, 임에 대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정말 가려고요? 라는 물음이에요. 그래서 얘는 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이법. 오케이?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가려고요? 이런 원망의 설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날라는 어찌 살라고 바리고 가시겠습니까? 똑같이 AA, BA 구조는 아니네요. 그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는 원망의 고조가 되겠네요. 나 정말 어떻게 살라고요? 원망의 고조라는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그러면서 나는 하고 또 영구가 나왔는데 이 영구를 좋은구라고도 하고요. 투시거라고도 합니다. 투시거, 영구, 뭐 좋은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율 형성을 위해서 추가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잡사 두어리 많은 션하면 아니 올쉐라. 쉐라가 뭔 말까 두렵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잡아두고 싶지만은 내가 잡아서 당신이 서운해한다면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잡지 못하고 보내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잡아두고 싶지만 내가 잡아서 당신이 서운해한다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이유. 그 다음 셔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쇼쇼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여운구는 해석하지 않고 음보수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셔로님의 주체를 화자로 볼 수도 있고요. 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화자로 본다면 내가 서러워하며 님을 보내오니 가시자마자 다시 오세요. 혹은 님을 셔로님의 주체를 님을 한다면 님이 서러워하면서 가는데 내가 보내옵나니 가시자마자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내용이 끝나네요. 내가 가시는 님을 잡아두고 싶지만 당신이 내가 잡아서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러니까 화자의 염려가 담겨 있는 게 이 부분 화자의 염려
그래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그래서 여기는 재회를 소망하고 있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말 가시려고요. 나를 버리고 가시려고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나요? 내가 잡고 싶은데요. 내가 잡으면 당신이 서운해서 안 올까봐 두려워서 내가 보내요. 서러워하면서 가는 님을 내가 보내노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내가 서러워하면서 님을 보내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그래서 자, 내용 전개 방식이 어떻게 돼요? 기승전결 이야기의 발단. 자, 이야기의 발단은 정말 가시려고요? 날 두고 가시려고요? 잡아두고 싶지만 당신이 서운하면 안 올까봐 두려워서 내가 보내요. 그러니까 무슨 구조예요? 기승전결의 구조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고려가요니까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율 형성 요소가 삼음보도 있지만 AA, BA 구조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가실이 있고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2조라는 음수율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네요. 천년에서는 정말 가려고요 라는 원망과 애원 예, 내용이 나와 있고 승에서는 원망의 구조, 간절한 애원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염려와 애원이 드러나 있네요. 잡아두고 싶지만 당신이 서운하면 안 올까봐 두려워서 당신을 보내요. 염려, 그 다음에 재회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뭐야? 당연히 이별의 상황인 거고요. 정서는 이별의 상황이니까 슬픔이겠죠. 그래서 태도가 가장 중요하네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죠. 당신이 내가 잡으면 다시 안 올까봐 두려우니까 내가 보내요. 그래서 소극적 태도. 그 다음에 또 애이 불비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애이 불비는 뭐야? 슬프지만 겉으로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참는다. 그래서 순종적 태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A 불비의 태도, 소극적 태도.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나올 작품들하고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소극적 태도지만 뭐를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까? 재회를 다짐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관 작품으로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몰랐더냐 이시라 하면 제구태여 가려면은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라는 황진의 시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 가시리에서 보냈어요. 근데 비의 화자가 지금 보내고 후회하는 정서를 뭐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거예요. 자, 고려가요니까 3분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서정적, 민요적, 애상적이다. 그럼 서정적은 감정을 노래했으니까 서정적이고요. 민요적이라는 것은 삼음보를 가지고 있고 집단적으로 불렀을 거니까 민요적이죠. 애상적이라는 것은 슬프다. 슬픔의 정서를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제재는 인과의 이별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금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나는 상황인 거죠. 떠나려고 하는데 내가 잡지 못하고 보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잡으면 당신이 서러워해서 당신은 서운해서 안 돌아올까봐 두려워서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별의 정한이 뭐예요? 정은 슬플 정자고 한은 슬픔이에요. 그래서 슬픈 정서를 노래했다. 자, 각 행이 332조의 음수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각 연의 이행의 분연체에다 왜 후렴구를 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기승전결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반복, 단어의 반복 있고 순 우리말 시어를 사용했고요. 간결하고 애절한 가사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후렴구는 내용과 이질적이다. 내용과 동질적이지 않다. 이게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별의 상황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A 불비의 태도, 순종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 혹은 자기 희생적 태도를 보인다 해도 맞는 말이에요. 왜 자기 희생적 태도요? 슬프지만 순종하고 있으니까 자기 희생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이 시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타났잖아. 자기 감정은 뭐예요? 시원하면 아니올세라 두려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서운하면 아니올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화자의 솔직한 감정 드러나 있습니다. 솔직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나요? 있죠. 화자가 표면적 화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자 어디 있어요?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나한테 나는 어찌 살라 하고니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화자가 드러남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파일에서는 우리 진달래꽃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하나만 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 원망 있죠. 가시려고요. 가실이 있고 가실이 있고 원망과 안타까움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해요. 왜? 내가 잡으면 당신이 서운해서 돌아오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슬픔을 안으로 다독인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애이불비의 태도. 자기 희생적 태도 같은 말입니다. 희생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이미 다시 돌아오기를. 그래서 소극적이고 자기 희생적 태도가 드러나는 게 가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욕망은 뭐예요? 화자가 바라는 것은 이미 떠나지 않는 거죠. 떠나지 않는 거. 화자의 염려는 내가 잡으면 아니올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화자의 소망, 기원은 뭐예요? 다시 가시자마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죠. 자, 그리고 나네는 아까 뭐였죠? 여음구, 투시거, 조흥구라고 했습니다. 여음구, 투시거라고도 하고요. 조흥구, 흥을 돋기 위한 구절인데 내용과는 이질적이죠. 그 다음에 위 증증할 태평성대는 후렴구예요. 그러면 자, 여음구와 후렴구를 구분해 보면 여음구는 남는 구절이잖아요. 그 중에 하위 항목으로 후렴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음구라는 큰 틀 안에 후렴구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음구와 후렴구를 삽입한 이유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요. 고려시대에 부터 유행하던 노래를 악장 음악으로 사용하면서 흥을 돋기 위해서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음구와 후렴구를 삽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둘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은 뭐라고요? 리듬감을 조성한다. 운율감을 형성한다. 이게 공통적 기능이고요. 또 후렴구는 매 연마다 마지막에 나타나니까 요 후렴구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죠. 구조의 통일성을 주고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연이나 장을 구분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장, 고려가에는 장이라고 말하고 현대에는 연이라고 말하니까 연이나 장을 구분한다. 뭐 같은 말이 되겠어요. 연을 구분한다, 장을 구분한다. 같은 말, 이게 이제 후렴구의 기능이다. 그리고 이 후렴구와 여음구는 고려가요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거다. 고려시대 때 유행했던 노래들이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삽입된 것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네요. 고려가요의 특징. 자, 그럼 다음 파일에서 진달래꽃 보도록 합니다. 수고하십시오.